안녕하십니까, J 앨범입니다. 오늘은 LP의 소리를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LP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바이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. 이 바이닐이 무슨 뜻이냐? 비닐봉투라고 하는 그 비닐, 바이닐과 비닐은 같은 말입니다. 영어권에서는 바이닐이라고 많이 발음을 합니다. 이 비닐은 180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쓰던 단어인데 그 에틸렌에서 파생된 물질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. 이 물질의 그 풀네임이 폴리바이닐, 폴리비닐. 이 폴리비닐로 만든 것이 레코드판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 비닐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가? 라틴어에서 와인이라는 뜻이 비눔이라고 합니다. 그 에틸렌의 친척인 에틸알코올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시는 술인데 그 포도주도 술이지 않습니까? 에틸알코올. 그래서 이 와인이라는 라틴어를 비눔이라는 그 단어를 그 영어로 하다 보니 비닐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진 거죠. 우리는 비닐이라고 하지만 물 건너에 있는 사람들은 바이닐이라고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. 오히려 LP라는 말보다 바이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. 그러면 LP는 뭐냐? LP는 Long Play Record의 줄임말입니다. 길게 기록한다. 그러면 길게 기록하면 그러면 짧게 기록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할 수 있는데 이보다 짧게 기록되는 게 SP. S는 Short의 약자는 아닙니다. Standard Playing Record. 그러니까 이 SP가 표준이란 거죠. 이 SP에 기록될 수 있는 음의 길이는 4분 30초입니다. 이보다 길면 롱플레이인 겁니다. 근데 롱플레이보다는 길지 않고 약간 더 긴 그 EP, Extended Playing Record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7에서 8분 정도 기록이 됩니다. 근데 뭐 EP를 쓰느니 긴 LP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바이닐 레코드 판은 LP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LP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또 재밌는 것은 그 SP가 그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4분 30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요즘 뭐 대중가요나 팝송 그런 그 음악 노래들의 길이가 3에서 4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 SP에서 유래됐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. LP 레코딩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레크 방식과 DMM 방식. DMM은 다이렉트 메탈 마스터링이라는 약자입니다. 이렇게 사진에 보면 레크 커팅 머신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은 DMM 커팅 머신입니다.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그 위에 있는 이 판의 재질이 다릅니다. 그리고 이 바늘의 질도, 이 DMM은 바로 금속을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정도의 아주 강한 바늘이 사용됩니다. 이 레크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레크 방식이 그 공정이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. 이 레크는 라카라고 하죠. 라카라는 수지를 금속판 위에 도포한 이런 그 마스터 플레이트를 머신 위에 얹어 놓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마스터 테이프를 통해서 재생된 음이 이 바늘을 통해서 재생이 되면 이 위에 소리꼴을 새기게 됩니다. 이렇게 만들어낸 판을 그것을 이제 마스터 디스크라고 이야기하고요.
이 마스 디스크는 약하기 때문에 일단 위에 먼지를 제거하고 난 뒤에 바로 은으로 이렇게 코팅을 합니다. 도포를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도포를 하는 이유는 그 위에 도금을 하기 위해서 금속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금속이어야지만이 전극을 꼽을 수 있고 도금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은을 코팅합니다. 그래서 그 은을 코팅한 이 마스 디스크를 바로 이 니켈 도금 수조에 넣습니다. 그래서 도금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렇게 도금된 그 금속 부분을 이제 떼어냅니다. 이것을 우리는 파들 플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파들 플레이트는 그 원 마스터 디스크하고 소리골이 반대로 되어 있겠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수조에 넣어서 이 위에 다시 도금을 해서 그 금속 부분을 떼어내면 원 마스터 디스크하고 같은 소리골 모양의 마들 플레이트가 만들어집니다. 이것을 재생을 해서 소리가 잘 녹음되어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고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. 이상이 없으면 바로 이것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도장을 만들어냅니다. 스탬프라고 하잖아요. 역시 여러 가지 이 마들 플레이트의 표면을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거친 뒤에 그 위에 금속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스탬프를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. 그렇게 되면 이런 스탬프가 만들어지는데 이 스탬프를 여러 공장에다가 배포해서 대량으로 LP판을 찍어내게 됩니다. 파들 플레이트 한 개로 마들 플레이트 1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. 마들 플레이트 한 개로 스탬프 10개를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이 스탬프로 수백 장의 LP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파들 플레이트 한 개로 수만 장의 LP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. 전체 공정을 한번 요약을 한 건데요. 릴 테이프에 그 마스터 음이 녹음된 릴 테이프고요. 이것을 재생하면서 커팅을 그 레크판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마스터 디스크가 만들어지면 이걸로 파들 플레이트를 만들고 다시 마들 플레이트 만들고 그다음 스탬프를 만든 뒤에 이 PVC 즉 바이닐이죠. 이 수지를 찍어서 레코드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. 시리얼하게 공정을 나타낸 거고요. 이렇게 그 소리골이 반대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반면에 DMM 그 방식은 좀 절차가 간단합니다. 그냥 이 금속판을 바로 그 소리골을 새깁니다. 그렇게 되면 이 형태가 이제 마들 플레이트하고 같아지는 겁니다. 이것으로 바로 스탬프를 만들어냅니다. 뒷공정은 레크 방식과 동일합니다. 그래서 DMM 방식이 좀 후대에 나온 방식이고 좀 개선된 방식이기 때문에 소리가 좋다. 그리고 공정을 많이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질이 깨끗하고 고음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이 있습니다. 그런데 혹자는 레크 방식이 좀 더 자연스러운 음이 난다라는 그런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지금은 마스터 디스크에 어떻게 소리를 기록하느냐, 실제 그 기계적으로 소리골을 새겨내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약간 이 그림으로 도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아주 그 이해하기 쉽게 잘 그려진 그런 자료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. 지금 여기는 그 레코딩 할 때 실제 그 바늘이죠. 이게 판에는 아주 강한 바늘입니다. 그리고 이 위에 마그네틱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코일이고요. 코일에
강력한 음성 신호를 주게 되면 이 마그네틱이 움직이면서 이 마스 디스크를 파내려 갑니다. 레크 방식은 이게 이제 수지로 되어서 파내려 갈 것이고, DMM 방식은 금속을 파내게 될 겁니다. 수직 방식은 이렇게 바늘로 수직으로 소리꼴을 파냅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수평 방식이 있습니다. 수평은 이 자석을 옆으로 기울였죠. 그래서 이 소리꼴이 이 수평 형태로 이렇게 파내려 가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테레오 방식이죠. 채널이 두 개입니다. 그러니까 마그네틱도 두 개가 있어야 되고, 대신 바늘은 하나입니다. 이 바늘 하나를 두 가지 방향으로 파내려 갑니다. 하나는 수직 방향,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새겨내게 됩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 왠지 이 소리의 음질이 좀 양 채널이 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이 장치를 크게 바꾸지 않고 45도로 세웁니다. 45도로 세우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. 이쪽 오른쪽 신호를 이 방향에다가 주고 왼쪽 신호를 이쪽 코일에게 주게 되면 이 45도 경사된 면으로 각각의 채널에 그 신호를 새기게 됩니다. 요거는 이제 왼쪽 채널 새기는 그 애니메이션이고요. 물론 이걸로 같은 신호를 주게 되면 모노로도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지금 모든 그 레코딩 방식은 이렇게 45도로 소리꼴을 파내려 갑니다. 보여드렸듯이 지금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소리꼴을 새기는 그 코일과 바늘이 있는 부분인데요. 이렇게 45도의 어떤 피라미드 형태가 보이죠. 요것이 이런 식으로 45도로 코일이 배치되어 있고 마그네틱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 소리꼴을 파내려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. 이제 그 레코드판에 기록된 그 음을 어떻게 읽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흔히 우리가 턴테이블에 LP판을 놓고 회전을 시킨 뒤 그 턴테이블에 암을 이동시켜서 내려놓죠. 그렇게 하면 이 카드리지에 있는 이 바늘이 소리꼴을 따라가면서 음을 읽어내게 됩니다. 이 바늘을 이제 뽑아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대경으로 보면 이렇게 바늘 형태의 것이 이렇게 용접되어 있습니다. 이걸 스타일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부분에 캔틸레버라고 하는 이 암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진동이 이 카드리지 속으로 이제 전달되도록 되어 있고요. 요 내부는 요 안쪽에 이제 고무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진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카드리지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MM 방식하고 MC 방식. 약자로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무빙 마그넷, 무빙 코일. 이 자석이 진동을 하는 거죠. 바늘 끝에 달려 있는 이 마그넷이 진동하면 이 자석이 이 코일에 전기를 유도를 시킵니다. 그리고 MC 방식은 이 코일이 바늘에 달려 있어서 주변에 있는 이 마그넷의 자석이 이 움직이는 코일에 전기를 일으키게 됩니다. 이 MM 방식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실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
제가 이제 그려본 건데요. 레코드판의 소리꼴이죠. 이렇게 45도 각도로 우채널, 좌채널이 이제 기록되었다고 보고, 이쪽 편에 우채널의 신호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 진동은 이 반대쪽에 있는 이 코일에 유도가 됩니다. 그리고 좌채널은 역시 그와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이쪽 코일에 전기를 유도시키겠죠. 실제 이 코일은 이렇게 감겨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외부에 이렇게 감겨져 있고 이 철심에 의해서 이 마그넷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. 실물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진 아주 좋은 자료인데요. 이 스타일러스가 캔틸레버에 의해서 그 진동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 이 내부, 이 카드리지 내부에는 이 피봇이라는 데 연결되어 가지고 실제 이게 마그넷은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좌측 우측 진동을 하면 각 채널에 해당되는 코일의 그 소리 신호가 유도가 되어서 이제 그 앰프 쪽으로 전달이 되겠죠. 실제 그 제품의 모습이고요. 요거는 이 제품에 대한 그 도면의 3D 그 모습이 되겠죠. 3D 도면 모습. 그의 앞쪽에서 보신 모습과 동일하죠. 이렇게 생겼습니다. MM 방식은 이렇게 이 바늘 부분을 이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을 받더라도 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. 근데 MC 방식은 이렇게 보시면 실제 이 바늘에 여기 아주 작은 이 코일이 이렇게 직접 감겨져 있습니다. 이렇게 마그넷은 이쪽 부분에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 바늘이 손상을 입게 되면 교체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AS 차원에서 보내면 이 카드리지를 보내면 바늘을 교체해 줬다고 이렇게 하는데요. 실제 교체를 해준 게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바꿔 줬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과거에 굉장히 또 그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이 손상된 이 바늘을 살짝 뽑았다가 새 바늘로 이렇게 교체해서 이식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 MM 방식보다는 이 MC 방식을 운영하는 게 여러모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이 MC 카드리지에 연결할 포노 앰프의 가격도 역시 MM 방식보다는 훨씬 고가입니다. 리아 커브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거는 EQ 이퀄라이저의 어떤 주파수별 특성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레코드 판에 음을 기록할 때 물리적인 형태로 기록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 좀 더 많은 신호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면적을 그 신호가 골이 파지는 그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안된 이퀄라이저 특성입니다. LP를 위한 이퀄라이저 특성입니다. 우리가 이런 커브가 LP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카세트 테이프, 뭐 릴 테이프 이런 그 소스 장치를 위해서도 이퀄라이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그 커브가 약간씩 다 다르지만 LP는 어떤 식의 어떤 그 커브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 파란색 부분이 레코딩을 할 때의 특성입니다. 즉 저음으로 갈수록 이 데시벨인데 그 신호를 작게 기록을 하고 고음으로 갈수록 신호를 크게 기록한다 라는 게 이 리아 커브의 특성입니다. 왜 이렇게 하냐면
우리 귀가 같은 소리로 들을 때 저음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고음은 적게 진동하더라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. 스피커를 보면 고음 스피커는 작고 진동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런데 우퍼 쪽은 크죠. 크고 우리 눈으로 그 진동이 보입니다. 에너지가 많이 들죠. 그 정도 진동을 하려면. 레코드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만약에 이런 리아 커브 형태 없이 실제 원음을 그대로 기록한다면 저음만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소리꼴의 그 양측 그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LP에 오래 시간을 기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음을 그 소리를 죽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소리를 약하게 하면 물론 그 음질이 좀 그 열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LP에서 고안한 리아 커브를 고안한 사람의 그 생각은 우리 저음은 사람의 귀가 그 음질을 사실 중고음보다는 많이 감지를 잘 못합니다. 그래서 저음을 줄이고 고음을 잘 기록하자. 이런 생각에서 이런 리아 커브를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. 레코드 그 기록할 때 이렇게 했다면 플레이 할 때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. 저음은 크게 재생을 하고 고음은 작게 이 파란색 선의 역상으로 이렇게 재생을 해내게 되면 원음을 재생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빨간 형태의 이퀄라이저를 만든 것이 우리는 포노 앰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부터 포노 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그 회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회로는 설명을 위한 어떤 보조 자료로 생각만 하시고 그냥 큰 그 개념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포노앰프는 CR형하고 NFB형이 있습니다. 그 CR형은 이제 C가 콘덴스, 그 다음에 R은 그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저항하고 콘덴서로 잘 필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이 필터는 저음은 잘 통과하고 고음은 이 밑으로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약하게 만드는.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리아 커브를 구현해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NFB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피드백 하는 거죠. 피드백. 반대로 이렇게 되먹임을 하는데 위상을 반대로 이렇게 되먹임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약해집니다. 그 소리를 어떤 부분을 약하게 할 것이냐. 그러니까 고음 부분을 중고음 부분을 좀 더 많이 피드백을 해버리면 리아 커브가 만들어집니다. 보통 이제 포너 앰프의 가장 많은 방식이 이 NFB 방식을 사용합니다. 좀 더 복잡하게 보이는데요. 그냥 크게 눈을 떠서 보시고 큰 덩어리만 보십시오. 앰프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최종에 있는 이 정폭기에 이 리아 필터가 NFB 방식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. 이게 요기 리아 필터입니다. 앞부분은 이제 정폭 부분인데 MM 방식하고 MC 방식의 차이는 그 MC가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신호가 들어오면 정폭을 더 해줘야 됩니다. MM 방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MC보다는 덜 정폭해도 되겠죠. 그것을 이 점프라고 표현했는데 스위치로도 될 수도 있고 점프선으로도 가능하겠죠. 요걸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. 보통 MM 방식하고 MC 방식에 대해서 큰 내부적인 차이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앞단 부분, 리아 필터 앞단 부분, 이 정폭 부분만 차이가 있지 다르지 않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크게 보실 부분은 47K
100옴, 그 다음에 75옴 이렇게 요 저항들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요걸 선택 스위치 해가지고 47K 연결했다가 100옴 연결했다 이렇게 합니다. 그 MM 방식인 경우에는 코일을 많이 감았기 때문에 카드리지 안에서 그 저항 성분이 크겠죠. 그걸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47K 높은 47kΩ을 맞춰줍니다. 그 다음에 MC 방식은 그 바늘에 몇 턴 못 감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게 100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MC를 연결할 때는 요걸 끊고 100옴에 연결해라.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사실 끊는 게 아니고 100옴을 연결하면 요 합성 저항에 의해 가지고 한 100옴 언저리 정도 저항이 나옵니다. 그렇게 낮은 임피던스를 맞추라는 게 MC 방식. 그 다음에 MM 방식은 그래도 신호가 크잖아요. 근데 MC 방식은 신호가 약합니다. 그러면 증폭을 크게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OPM프의 그 증폭률이 여기 R5번하고 R4, 요 R3이 될 수도 있는데 요 두 저항의 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데 이 차이가 크면은 정폭률 커지고 이 차가 적으면 정폭률은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MC는 신호가 작기 때문에 75옴에 연결하면 큰 정폭률로 돼서 소리가 잘 전달될 것이고, 그 다음에 MM 방식일 때는 그래도 소리가 크게 나오니까 1K에 연결하면 되겠죠. 사실 여기 끊는 게 아니고 요걸 탁 연결하면 75옴하고 1K 합성저항이 나옵니다. 그러면 뭐 75옴이 1K보다는 훨씬 적고 75옴은 약간 큰 그 정도 언저리에 맞춰지겠죠. 그런 식으로 고안돼 있다. 이렇게 해서 MM 방식, MC 방식, 폰오앰프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더라. 그렇게 설명드렸고요. 이건 유명한 마란츠 7 그 프리앰프입니다.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 NFB 방식의 포노 앰프단, 요게 유명합니다. 그래서 요것만 그 회로를 구성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작을 해서 포노 앰프를 만들고 평도 굉장히 좋습니다. 저도 그래서 한번 따라서 만들어 봤는데요. 2006년도에 제가 진공관 앰프를 처음 자작한 게 한 2005년 정도 될 건데 LP를 듣다 보니 진공관으로 그 포노 앰프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니겠죠. 그대로 따라 만들어서 이제 맞는 기판에 만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알고 있었던 것은 그 전원을 잘 구성해야 된다. 전원을 RC로 잘 구성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칸막이를 잘 쳐가지고 이 전원의 어떤 리플 잡음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잘 차폐를 했다.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큰 삽질 없이 잘 듣고 있습니다. 언젠가 좀 더 좋은 케이스에 좀 더 좋은 부품을 넣어서 만들고는 싶은데 아직도 만들 것이 많아서 기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그 OPM프로 만든 건데요. 작은 공간에 내장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진공관보다는 이렇게 반도체로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맞는 기판에 이제 조립을 했고, 근데 테스트를 할 때 잡음이 너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이렇게 알루미늄 금속판으로 이렇게 케이스를 짜줬습니다. 그랬더니 잡음이 아주 많이 없어졌습니다. 나무 케이스에 집어넣었는데요. 아무래도 나무 케이스는 이 포노 앰프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나무 케이스에 넣는다면 반드시 내부에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실드 처리를 해줘야 된다. 요거는 이제 전원 부분인데요. 전원 부분도 반드시 실드 처리해주고 여기도 금속으로 막아주고요. 여기서 이제 거리가 좀 멀어서 안 했는데 가깝다면 이 트랜스도 반드시 감싸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PCB로 한번 패턴을 그려봤습니다. 그래서 만들어서 전원도 만들고 회로 부분도 이렇게
같이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. 이렇게 워낙 잡음에 예민하니까 따로 분리했습니다. 지금 이제 이 6LQ8 또는 11LQ8 PPM프인데요. 케이스가 매우 작습니다. A4G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. 이 안에 다 집어넣으려니까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. 여기 이제 블루투스까지 집어넣었습니다. 여기 이제 폰 앰프가 있고 여기 전원이 있고 복잡하게 집어넣었는데 처음에 잡음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심을 했는데 나중에 요걸 또 이제 금속을 다 감쌉니다. 여기 전원 부분도 다 금속을 감쌌습니다. 그렇게 해서 잡음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. 이상 저희가 뭐 LP 레코더판을 어떻게 이제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소리를 기록하는 방법, 재생하는 방법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. 그러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반드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